뉴스 헬리콥터에 올라타 뉴스의 현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상공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기업을 쥐고 흔들어댄 증거가 또 드러났습니다. SK와 LG가 그룹 총수의 광복절 특사 청탁을 한 증거가 공개된 것입니다. 광복절 특사를 돈 받고 해주었다면 이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되겠지요. 정봉주 전 의원의 잘못은 공짜로 광복절 특사를 받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재판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끝나고 2차 토론을 앞둔 12월 9일 박근혜 후보 측의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최순실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물어오면 동문서답으로 답하라 이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대선 전략이라고 내세운 게 동문서답인데 이런 저질 조언을 한 사람에게 이 나라 국정이 4년 동안 농락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자 박근혜는 이렇게 미운 질문만 하는 이정희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답해 주었지요. 이것도 어찌 보면 동문서답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 상공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나를 비방하면 한국 전체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방하면 곧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던 어떤 약물 중독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영어를 잘하는 박근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박근혜, 그런 또 다른 박근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찍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몸 불사르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사를까 봐 좀 걱정되는데요. 10년 총장 하시면서 우여 총장이라는 비난 들으셔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해요. 대통령 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거기다가 본인이 공직을 남용한 그 사례가 있어요. 뭐 외교 행랑도 그렇고 또
또 뭐 23만 불 의혹도 그렇고 이게 공직을 이용해서 부패를 하면 그 작은 권력 가지고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소위 사적 이익을 취하면 역시 박근혜 같이 되는 거죠. 뭐 반전 유엔 사무총장은 양심에 거스르는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까?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공적 수단을 개인 편지 보내는데 김종필한테 보내는데 썼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런 거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진짜 양심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친인척 비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더 큰 권력이 주어지면 전에 했던 것처럼 충분하게 그 주어진 역할을 못할 거다. 그다음에 이 공직을 남용할 거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그런 점이 제일 걱정이죠. 네. 반 전 총장이 확실하게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는데 대선 레이스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하다 마실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재벌개혁 주장하시고 재벌 해체도 주장하시고 특검이 이제 뇌물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번에 이재용 씨가 만약에 이제 기소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 권력을 경제 권력이 장악하고 있고 네. 그 경제 권력의 핵심은 재벌이고 재벌 가문이고 재벌 가문 중에 핵심은 삼성이고 네. 삼성 중에서도 이재용이죠. 네. 국가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범죄적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국민의 연금까지 훔쳐가면서 세금 안 내고 재벌 상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완전 범죄 집단입니다.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핵심은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네. 이재용 같은 핵심 책임자를 반드시 구속해서 재벌 체제 청산에 신호탄으로 삼아야죠. 당연히 손 떼야죠. 5% 지분도 없고 지분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엄청난 거대 기업 집단의 전권을 행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경유착하고 중소기업 괴롭히고 노동 탄압하고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고 불법 상속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해서 국민들 못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번에 책임을 묻고 해체해야 됩니다. 재산 몰수까지 언급하셨던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리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코법이요? 네, 이게 이제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과 간접적 이익, 증식된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소급입법이라고 비난하는 쪽도 있을 수 있는데 소급입법으로 재산 박탈한 사례는 많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도 그렇고, 그죠? 이런 건 다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적 행위로 얻은 수익은 다 몰수한다. 그럼 지금 범죄적 행위로 얻은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직접적으로는 민간단체가 계산한 게 3조 원이고요. 네. 이분이 16조 원 내고 지금 16억 원 내고 수십조 원의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때까지 불법, 탈법, 편법 상속의 혜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얻은 불법 수익도 상속세를 안 낸 대신에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수십조 단위가 될 수도 있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대통령 박근혜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과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 의원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비열한 투자자, 뇌물의 대가를 누린 범죄자이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력으로 원치 않음에도 최순실 일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도대체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까?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의 대가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국내 어느 대기업보다 가장 앞에 나서 권력과 그 그늘의 실세에게 뇌물을 투자해 그 대가로 거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로비로 재벌 증세를 막아 누린 막대한 이익을 또다시 자신과 일가의 탐욕 승계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 비열한 거래의 결과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은
응당한 처벌과 재벌개혁뿐입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만 18세 투표법에 국회 1월 통과가 힘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선거 연령 18살은 세계적인 기준이라며 반대 세력은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오늘 아침 신한 리우 플러스에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선거권 18세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아주 관심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전국의 촛불 집회를 두루 다녔습니다. 서울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수원, 또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이제 많은 곳을 다녀보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생각도 아주 야물고 처음에는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듣다가 보면 거꾸로 우리 어른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정치하는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실제로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역사의 주역인 때가 많았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그때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에 나설 때가 만 17세였어요. 4.19 혁명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죠. 그때 4.19 혁명의 주역이 김주열 열사였는데 그때 3.15 그거에 나선 그때가 만 16세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만 16세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가 삼성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해서 한 2달가량 투교 조치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선거권 18세는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OECD 국가 34나라 가운데 지금 19세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들 18세이거나 또는 더 낮게 16세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세계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230나라쯤 되는데 93%가 선거 연령이 18세 이하입니다. 17세도 많고요. 아마 북한도 17세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 19세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하고 지난번 총선 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했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춘 의원이 나중에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반대하는 정당에서는 하자면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세를 비롯한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경제 전문가 칼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달라이라마 이펙트보다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칼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공식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외교부에서 쭉 얘기한 거는 사드 배치하면 불행한 관계가 될 것이다고
그 중국 국민들의 인민들의 반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예.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환구시보 같은 관영 언론은 보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쓰는 수법은 법에 안 걸릴 만한 것들. 흔히 우리 얘기하는 게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검역 조건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런 거죠. 이른바 우리식 표현을 하면 법대로 해버리겠다. 네, 그렇죠. 예. 기술 장벽을 한다. 이제 앞으로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중국은 주로 기업들이 칸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칸시라는 게 관계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만일 이걸 하면은 전부 부정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했다거나. 그쪽 설령 자기네들 관료들을 뭐 이렇게 좀 뭐 희생을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처벌을 해버리면. 예, 그렇게 되면은 국내법을 어긴 한국 기업을 처벌한 게 돼버리니까. 그런 방법이 또.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서 보시라이 같은 큰 정치가 날린 게 다 부정부패인데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이거든요. 칸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 수가 줄진 않았어요. 통계를 보면은. 근데 관광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당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월세기로 전세기를 내갖고 한국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한류 관광객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삼성하고 LG가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을 하는데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걱정하는 데는 LG예요. 사드 자체가 LG 골프장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LG가 아니라 롯데. 근데 롯데는 면세점도 크게 하고 있고. 예, 중국에 점포가 있거든요. 아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걸 위생 검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롯데가 보복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면 진짜 사드가 배치가 되면 자동차에도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중국에 보면은 소나타가 택시로 다니는 거 많아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공용 기업하고 정부 구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당연히 사회주의 그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또는 시가 이 소나타를 구입했다가 이거를 갖다가 소나타로 교체를 다른 나라 차로 바꾼다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잖아요. 계약이니까. 어느 회사를 쳤는지 맞죠. 그럼 기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공역 기업이 부품선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는 외교적으로. 이미 광섬유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보복 이런 거를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는 건 푹스랑 쿨란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 후진타오 시기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이 외국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마다 중국이 강력하게 막 반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1년이 안 돼서 그 나라 외교부가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여태까지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래요? 다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만나면 그 해 대중국 수준이 16.8%가 줄어들어요. 평균. 장관이 만나면 8.5%가 줄어들어요. 그게 평균으로 잡힐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달라이라마를 만난 모든 정상이 만났거나 장관이 만나면 전부 무역 보복이 들어갔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복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준 방법으로 하면 뭐 대중 수출이 16.8, 18.5에서 16.8이니까 상당히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교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드는 달라이라마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교가 할 수 더 크겠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할 수 없죠. 이미 배치가 되면. 그렇죠. 완전히 철수를 시키기 전까지는. 이게 배치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달라이라마를 만난 것도 국익이라고 표현하는 핵심 이익이라고 중국이 표현을 하는데 핵심 이익을 훼손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드하고 비교해 보면 사드는 진짜로 중국이 안보의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이 포함된 K스포츠재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이 회사에서 벌인 전횡을 고발한 것인데요. 국회에서 있었던 K스포츠재단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은 본인도 참석했던 해당 이사회에서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 내용을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현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재단의 직원들은 이 소송과 관련이 된 김필승 이사와 이철용 부장,
그리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 증인들인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정동춘 전 이사장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여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도 보고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정동춘 전 이사장은 최순실과 협의하에 정경련 측에 K스포츠재단의 존속 의견을 냈는데 거절당해 서운하다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통해 안종범과 최순실이 정동춘을 통해 재단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시국에 맞는 재단의 감축 운영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동춘 전 이사장은 본인의 대표성을 앞세우며 본인의 직급과 최고급 승용차 등 특혜는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의 연임이 전제된 감축안을 협상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해라며 협박했고 순수하게 입사한 직원들에게 당신들도 최순실과 연관되었으니 본인만 엮지 말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정동춘 전 이사장은 국회와 전 국민 앞에서 사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인의 임기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건장한 남성 둘을 동행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유화를 막는 데 앞장섰던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들과도 함께 일할 수 없으니 본부장으로 채용된 두 남성에게 인수인계하라며 윽박 지르고 인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와 온 국민을 철저히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K스포츠재단의 모든 직원들은 정동춘 이사장의 연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그의 전횡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동춘 이사장이 원하는 대로 재단이 운영되었다면 재단은 이미 사유화되었을 것입니다. 재단 직원들은 공익재단은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서도 특정인이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특정 개인을 비롯한 정치권과 재단 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최순실의 낙하산 인사인 정동춘 전 이사장의 재단 장악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국민들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재단의 해당 직원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 국회, 언론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박종진 앵커가 여기에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 쇼에 출연한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특검 검사를 야당만 추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국회에서 특검법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하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그렇죠. 말했지 대통령이 않습니까? 잘못됐다 했죠.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켰잖아요. 그걸 왜 국회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국회가 왜. 대통령이 노해야죠 그러면. 아니 국회가 왜 검찰청법과 특검법에 위반해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가지고 특검법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변호사님이 그렇죠. 얘기했죠.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잘못했다 했죠. 네. 그러면 국회는 그것 때문에 국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자, 그 얘기는요. 대통령이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대통령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변호사님은 특검을 믿지 않죠. 그렇죠. 신뢰 안 그렇죠. 합니다. 예. 자, 국회도 여러 가지로 믿지 않죠. 신뢰 않죠. 예. 자, 촛불민심도 믿지 않고요. 그렇죠. 그죠? 언론도 믿지 않고요. 예. 예, 여론조사도 믿지 않습니다. 예. 예, 다 믿지 않네요. 예, 예. 야, 김창희! 김창우!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정재호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아이, 좀 봐라요, 좀 봐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년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 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좀 봐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씨.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좀 봐라요, 좀 봐라.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인사드립니다. 이 바보, 뭔 소리야? 당신이 이재용하고 뭐가 닮았어? 어? 외모가 닮았어? 재산이 닮았어? 아니면 나이가 닮았어? 아, 바보. 그래, 바보 같은 게 닮았구만. 닥쳐 이 새끼야. 이재용이가 박근혜한테 욕 처먹고 돈 주었다고 특검에다 진술하지 않았니? 이재용이나 나나 너네 누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처지란 점에서 너무나 닮아있지 않냐 이기야. 이재용이 이거 안 되겠구만. 어디서 거짓말이야. 나는 우리 누나가 욕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야, 매일 아침 일부 뉴스 듣기 능력 평가 그거 안 듣냐? 너네 누나가 입만 열면 씹새끼 이러잖니? 그리고 너네 누나한테 핍박받다가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정당, 그 정당이 바로 우리 바른정당 아니겠니? 그럼 당 이름을 제대로 지어야지. 바른정당이 아니라 발린정당. 누나한테 발린정당 어때? 그리고 누나가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않았을까? 화마, 돈 안 준다고 멱살 잡는 건 중2 때 일군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짓이냐? 닥치라고! 어쨌든 이재용이가 다 불었다니까 다른 총수들도 술술 불지 않겠니? 그러면은 니네 누나 사식이라도 잘 넣어드려라. 근데 사식이 아니라 요즘은 구치소 내의 매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입에 맞는 게 있겠어? 송로버섯이 있겠어? 샥스핀이 있겠어? 이재용이 이 철딱선이 없는 것, 청문회의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놓고 특검이 야시먹이니까 바로 백기를 드나? 자, 특검에서는 이재용 뇌물죄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 그렇다면 뇌물죄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뇌물죄는 1+1 상품 아니냐? 준 놈 받은 놈 모두 걸려드니까.
청와대 누나가 이재용이하고 뇌물 썸 탔구나. 무슨 소리야? 특검을 어떻게 믿어? 어? 박영수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야. 야, 임명은 니네 누나가 했지. 어? 그럼 그때 임명을 거부하던가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이바보, 언제부터 검사를 그렇게 믿었었나? 어? 당신이 LCT 수사로 구속당한다고 해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뭐 닥치라고 이 새끼야. 난 결백해. 신의와 신뢰가 사라진 정치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아이고, 안님 또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멘트는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이 말은 제가 먼저 썼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게다가 김수민, 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건도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정치 공작이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정치 공작 어떻게 척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경유착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방법은요? 정경유착의 한 축, 정치권을 없애겠습니다. 네? 정치권을 없애요? 정치는 누가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정경유착의 또 다른 한 축, 대기업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까지 없애는 건 오버 같은데요? 노동자들은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쉬는 겁니다. 어떤 애는 정치권이시고 또 어떤 애는 대기업이 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어떻습니까? 아니면 한 주에 한 번씩?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좀 사정을 알고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막 던지지 말고. 이 씹새끼야! 어차피 나 안 찍을 거면서 지랄이야, 이 새끼. 너 V3 불법 설치한 거 다 실토해. 고소할 거야, 이 씨발놈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백판 쓴 거. 예. 오늘의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반기문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이 말인데요. 현행 공직선거법 16조 1항을 보면 40세 이상 국민이면 국내에 몇 년 이상 거주할 때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국내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하루. 아니, 반기문이가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선관위에서 허락해준 거 아니야? 이 새끼. 야, 하루면 이게 왜 문제로 나오겠니?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반기문이니까 반년.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해서 이번 주 조사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갤럽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선 주자 선호도를 이제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1월에 원례 조사가 이제 오늘 나온 건데요. 예. 일단 양자 대결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 대선 주자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압도하는 그런 이제 수치로 나왔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는 53%, 예?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37%로 나왔습니다. 야. 네. 합치면 이제 10% 이제 무응답층을 빼고는 53대 37.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이제 결과고요. 예. 양자 대결에서는 이랬고 3자 대결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44%, 반기문 전 총장이 30%, 안철수 전 대표가 1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압도적인 결과이고요. 다자 대결을 보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31, 반기문 20, 이재명 성남시장이 12,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7%, 안희정 충남지사 6%, 황교안 총리가 5%, 유승민 의원이 3%, 손학규 전 의원이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조사니까 지난달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다자 대결, 다자 구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선호도가 지난달보다 1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니까 지난달 12월에는 20%였다는 거죠. 20%에서 거의 뭐 50%가 껑충 뛰어오른 31%였고요. 이재명 시장은 이번에 이제 12%였는데 지난달보다 6%포인트가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촛불 국면이 조금 이제 진정되면서 6%포인트가 하락한 12%였고요. 예, 예. 반기문 전 총장 20%, 이건 이제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확인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요건 조금 좀 다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사가 10일부터 12일, 3일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화, 수, 목이죠.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어제 목요일에 들어왔으니까 짠 하고 나타나면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 뭐 꽃가루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별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압도하는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결과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주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1%, 상당히 높게 나갔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12%, 국민의당이 10%, 바른정당이 7%, 뭐 이렇게 상당히 새누리당은 이건 이제 임명진 효과라고 해야겠죠. 바른정당이 이제 창당 준비 효과, 요걸 좀 못 누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 연령 18세 이하 문제, 이것도 이제 찬반을 물었는데 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이 49%였고 반대 의견은 48%.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뭐 일단 이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좀 쏠림 현상,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예. 지난달과 비교해서 10
10%가 이제 올랐다는 건데, 지난달에 20%에서 11%포인트가 올린 31%, 그 다자구도에서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많은 표를 이제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연쇄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최고 강자구나. 그러면 1등, 센 사람한테 몰아줘야지. 뭐 정권 교체라든지, 촛불 민심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론이 문재인 전 대표 쪽한테 이제 더 붙고 있다. 그런 밴드웨건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 컨벤션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을 보자면은.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즉석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기름장어, 그리고 외교관 출신의 어떤 모호한 외교적 수사, 이제 이런 것이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약점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됐는데, 그런 예상을 뛰어넘고 상당히 강력한 이제 권력 의지를 드러냈죠. 그거를 보면, 이른바 지금 상황에서 관망하고 있던 보수 세력, 새누리당 지지층이라든지, 부끄러워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던, 응답을 보류하고 있었던 유보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 반기문이 좀 세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네? 그러면 반기문 한번 믿어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지 의사를 좀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 정도로 나오지만, 어느 정도 한 25%? 뭐, 이 정도,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50%가 넘어가고, 뭐, 무응답층, 판단 보류층,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은 이미 다 마음을 먹은 셈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른바, 진보 좌파의 집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반기문이라는 카드에 올인을 한다면, 또 어떤 이제 박빙의 대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원사이드한 게임이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결국 이제 관건은, 우리가 어떤 추석이나 설, 이 명절 때, 그 명절 민심이 상당히 좌우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까지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설 연휴 이후에 나오는 뭐 그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보여줘야,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 기세를 보여줘야, 이 반기문 쪽으로,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확 쏠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설 연휴 이후에도 그냥 뭐 이 정도, 문재인 전 대표 앞에서 이제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보인다면, 반기문은 더 이상 대안으로 이제 인식이 되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뭐, 프로테이지에 등장하지 않는군요. 예, 이게 이제 로테이션을 해서 군소 후보들은 이제 배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 대신에 황교안 총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다. 그렇게 좀 보이네요. 자, 반기문의 등장, 출현.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 각양각색이지요? 예,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뭐 반기문 전 총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한국의 상황을 이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뭐 통합도 안 돼 있고 갈갈이 찢겨 있고 민생은 파탄나고,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패권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친박, 친문, 패권 다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다 아우르고 넘어서는 정치 교체를 이뤄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건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세월은 퇴행과 퇴보의 세월이었을 뿐인데, 우리나라를 총체적 난관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바로 반 전 총장 옆에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 사람들이다. 10년간 나라를 망치며 기득권과 패권을 누린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을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옆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외교관 그룹, 외교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이제 정치인들이 붙었는데 친박 정치인도 있고 친이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꼬집은 거죠.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교체를 말했는데 정치 교체보다 옆에 서 계신 분부터 교체해야 될 듯하다. 그 면면으로 정권 교체를 한다면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가 많다. 어제 반 전 사무총장의 데뷔전은 실패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그리고 또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떤 언론의 어떤 의혹 제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의 위상을 뭐 짓밟고 뭐 우리나라에 침을 뱉는 행위다. 이렇게 상당히 원색적으로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배수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한국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를 하고 침을 뱉은 두 보수 정당과 손을 잡는 것은 자기 모순이 된다. 두 정당에 대해 혹시 모를 미련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으로의 어떤 과의 밀착 이런 걸 이제 좀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반기문 전 총장을 국민의당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인 건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그래도 호남의 눈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는 하지만 저 자세로는 얘기를 안 하죠. 상당히 좀 고압적으로 튕기는 척하면서 그래도 이제 손을 내밀고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환영사로는 이만한 환영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환영사. 네, 그렇습니다. 항상 센 쪽에 붙는 분이고 그리고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분명하게 청산돼야 할 구태 기득권 세력인 박근혜와 새누리 세력의 일부다 반기문은. 그리고 어디가 양지인지 양지만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양지를 찾아다녀 버리면 국민들은 음지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박근혜 사태가 재현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3만 달러도 있고 동생과 조카의 이제 기소권도 있었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이 공직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예전에 김종필 전 총재한테 그 편지를 보낼 때 외교 행랑을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적 수단을 개인 편지 보내는데 김종필한테 보내는데 썼다. 예. 그런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진짜 양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소위 타적 이익을 취한다면 역시 박근혜 같이 되는 거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반 전 총장은 하다 마실 거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거다. 지금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예. 하여간 참 이런 그 선명성 이건 뭐 흐려지질 않네요. 이재명 시장.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언니가 보고 있다 나오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내용 오늘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반기문 편입니다. 예. 어차피 이제 핫한 사안이라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는데. 한겨레 기자들은 반기문 총장 안 좋아하죠? 네, 그렇죠. 한겨레 기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가 보여준 행적을 보면 도저히 지금 행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서 봤던 이제 기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통일외교 이제 전문가인 이재훈 통일 외교 팀장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재훈 팀장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유엔으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외교부 출입을 하면서 외교 관리, 외무부 관리인 반기문이라는 사람 상당히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이제 기자인데 어제 뭐 아주 재밌는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상당히 참 운이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나 그런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조금 이제 뭐 공개된 내용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발탁을 했고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무부 이제 차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강등돼서 뭐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 유엔 본부 대사 이런 자리로 갔는데 이게 상당히 강등된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외교부 관리로서 이제 갈 때까지 이제 간 상황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반기문을 이제 발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반기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친미 성향의 이제 외교관이죠.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한다. 이게 당시 그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반기문 이제 인물평이기도 한데요. 예. 이런 사람은 어쨌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안보 보좌관은 그래도 관료에서 썼으면 좋겠다. 좀 안정감이 있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있었겠죠. 자기를 이제 반미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미국의 시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외교 보좌관은 이제 그런 사람을 좀 일부러 이제 쓴 거라고 할 수 있고, 반기문 총장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한직을 돌고 있는 끝물 외교관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발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 갔고, 그리고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됐냐?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가 되고 그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노린 거죠. 예. 당시 참여정부가 보수 언론과의 상당히 격한 싸움을 하고 있었고 조선과 동아를 분리한 중앙일보와의 이제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석현 주미대사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기용하는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홍석현 주미대사가 이제 날아가게 됐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대안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장관으로 있던 반기문 장관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1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의욕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에 이제 뛰어든 것이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 유엔의 이제 상임이사국이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사람이 유엔에서 힘을 갖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제 동맹국이고, 당연히 이제 프랑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을 이제 극구 반대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런 문제를 이제 협의하면서 프랑스가 이제 요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공권 연대 기여금이라고 있대요. 예. 그 해외 여행객들에게 항공권을 끊을 때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을 돈을 내서 아프리카 빈곤 퇴치나 이런 부분에 이제 기여하게 하는 이제 제도인데, 예. 프랑스가 예전에 아프리카의 이제 종주국, 이제 식민지를 경영했고, 그 이후에 그 아프리카의 기아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아프리카 원조를 많이 했는데, 예. 요 부분은 이제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이것도 어차피 뭐,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해외 원조도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항공권에 1,000원씩이 더 붙는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1,000원씩 내는 그 반기문세를 내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공헌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저러한 뭐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이라든지 참여정부 차원의 어떤 전략적 결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운을 이제 얻고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까이서 본 기자들은 다 이제 아니라고 이제 고개를 젓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그리고 국제 외교, 이제 외교 현안에 대한 그 인식은 밝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교관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사람은 시키는 일은 잘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상당히 이제 회의적이고, 외교관계 그리고 국가 경영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제 적을 만들어서 이것을 책임지고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 전략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외교관 출신에 시키는 일을 잘하는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큰 그림을 그리고 국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저희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좀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예. 반기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네. 예. 뭐, 언론사의 기자들이 말하는 게 다 뭐 정확하고 옳고, 뭐, 그것이 어떤 교과서적 전범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반기문에 대한 평가만은, 가까이서 접했던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결같습니다. 단 한 명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예. 그렇죠. 근데 그 기자 출신으로서 지금 반기문 캠프에 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인생을 배팅한 건데 예.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아유, 기자 출신이 박근혜 캠프 간 건 뭐 없었습니까? 예.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예.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금요일의 남자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만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1심 무죄 판결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그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변호사로서도 활동하시고 계시죠? 예. 저희 변호 활동하고 브리핑하기가 상당히 벅찬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그 만평도 그리시지 않나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거 네. 하느라고 아주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8일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구미시청에 갔다가 친박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차를 막는 그야말로 백색 테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사실은 뭐 구미하면 박정희 고향, 뭐 공단 있는 곳 이런 정도로만 아는 분들에게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인데 김수민 의원님이 디테일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때 현장에 있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을 뭐 특별히 잘 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은 거잖아요. 예. 뭐 어떡하겠다는 건지 뭐 문재인 전 대표를 뭐 가지 말고 구미에서 살아달라 이런 얘기인지. 예. 네, 구미 시장으로 뭐 추대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태 전에 박사묵 구미 지부장이 SNS에 올린 글이 확보가 됐는데 예.
예, 문재인이 폭동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누가 누구 보고 폭동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뭐 하나 박사모 쪽이나 이쪽에 유리한 게 안 나오니까 예. 그런 음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쳐들어가서 난리를 쳐줘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예. 앞으로 계속 극단 행동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참 이 박사모가 배은망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지난번 총선 때 사실 예. 그 박사모 구미 지부하고 예. 민주당 소속 구미 시의원이 합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국공합작도 아니고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그 구미 을 지역구의 김태환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 양반이 이제 사고 좀 많이 치는 걸로 유명한데 친박 중에 친박이에요. 근데 신박인 장석춘 의원한테 밀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은 무효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예. 한 5,000표 정도가 무효표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구미 박사모가 김태환 의원을 밀었고 민주당 소속 구미 시의원 또 같이 밀었어요. 그러면 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예. 좀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참 이 구미라서 이런 집 풍경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간 참 놀랍습니다. 예.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기문은 오자마자 경호를 받더만요. 그렇습니다. 아마 구미경찰서에서 이번에 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태에 나선 사람들을 조사를 하겠다, 엄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또 이재명 성남시장 강연에 구미시가 대관을 안 해준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뭐 정치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안 해준 건데 다른 보수단체의 정치 행사는 또 대관을 해줬죠? 네, 그거를 제가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 대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봤는데요. 강명도 씨라고 그 탈북자죠. 좀 극우 성향이고 예. 이 양반이 강연을 했다라는 게 그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누락돼 있지만 그 행사는 반기문 팬클럽 구미본부 출범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한테는 열어주고 이재명한테는 닫았다 이 얘기고 예. 이게 단순히 뭐 정치 행사 차원에서 불허했다 이게 아니라 남유진 구미시장이 새누리당 쪽 모임에 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재명한테 안 빌려줬고 다음에 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또 안 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정치 편향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야, 이게 참 이런 남유진 시장은 뭐 계속 당선이 돼요. 그렇습니다. 삼선 연임 한도를 다 채워버렸고요. 예. 근데 아마 그 남유진, 이재명 이 비교 대조표가 인터넷에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남유진 시장도 봤을 텐데 열등감이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래요. 남유진 시장. 뭐 다음에는 국회의원 나갑니까? 경북도지사 나갑니까? 경북도지사를 노리고 있는 게 뭐 확실해 보이는데요. 근데 김관용 지사가 구미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연속으로 구미 사람한테 경북도지사를 주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아,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래도 일단은 경북도지사 쪽을 도전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예, 경선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운이 잘 맞아서 경북도지사가 되면 반인반신 기념행사는 경북도 행사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3선을 하긴 했지만 인기 없는 시장에 속하는 편이라. 예. 김관용 지사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 시절이나 인기는 있는 편이었어요. 잘했든 안 했든 간에. 예. 근데 남 시장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라 경북도지사는 안 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드리기를 새해에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준비들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승자 독식의 정치를 타파하자, 뭐 다양성의 정치, 민심에 비례하는 정치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뭐 정의당 같은 경우 5%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회에 의석이 5%여야 하는데 지금 5석이란 말이죠. 원래는 15석 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은 현재로선 다 합쳐서 20%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뭐 새누리하고 바른정당이 60석이어야 마땅한데 그렇진 또 않은 형국이고 또 녹색당도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있지만 이거 뭐 단 한 석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러니 당연히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흔히 나오는 게 비례대표제 얘기가 많고 예.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또 같이 있는 상황이죠. 예. 오늘은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PD님도 종종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예.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네티즌 분들도 그렇고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냐면 유신독재, 오공독재 때 시행된 나쁜 제도다. 그리고 선진국에선 중대선거구제 잘 안 한다. 실패한 제도다. 이런 건데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분명히 하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면 소선거구제고 2명 이상 선출하는 걸 다 통칭해서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보통 2명에서 4명 이 정도 선출을 하면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이면 대선거구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선거구의 뭐 면적이나 인구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선출 인원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변수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출 인원, 두 번째는 선출 방식입니다. 그러면 유신독재 때부터 50 때까지 시행했던 그 중선거구제는 문제가 뭐냐. 이때는 한 선거구에 2명만 뽑았거든요. 예. 2명 뽑는 선거구는 소선거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치 독과점을 유발합니다. 2명만 뽑으니까 1당과 2당이 유리하고 예. 어떤 지역은 뭐 2석 다 한 정당이 석권을 해버릴 수도 있죠. 현재 한국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2인, 3인, 4인 이렇게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인이냐 3인이냐 4인이냐 여기만 따져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저도 시의원 될 때 3인 선거구에서 됐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구미에는 원래 다 2인 선거구였어요. 예. 근데 새누리당 구미 갑지역이랑 구미 을지역이랑 그 자기들끼리 당 내에서 시의원 정수를 놓고 싸움이 벌어져서 선거구가 새로 획정이 되면서 갑자기 3인 선거구가 생겨버린 겁니다. 예, 새누리당의 그 당내 다툼의 결과로 제가 당선이 되는. 예. 야, 그렇게 해서 신이 구미를 축복하셨군요. 저주하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인 선거구였으면 제가 당선이 안 됐을 거예요. 예. 이건 확실한 건데 3인이냐 2인이냐만 해도 이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중선거구제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 못 박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선진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잘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예, 다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나라들인데 여기가 사실 다 지역구가 중대선거구제고요. 기타 유럽이나 남미 여러 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단순 다수로 선발하는, 예를 들어서 N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후보자별 득표로 N등까지 선발하는 이것만 중대선거구제로 잘못 보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식의 중대선거구제는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당의 지지세가 그 당 후보들에게 어떻게 분산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정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후보를 몇 명 내야 되지? 많이 냈다가 표가 분산돼서 당선 순위 안에 대부분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거꾸로 너무 적게 내면 당 지지세는 특정 후보에게 결집이 되지만 당선자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단순 다수제식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기초의원 선거도 단순 다수제식인데 저도 2번 출마를 해봤지만 이 선거 때가 되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같은 당 후보들보다 저한테 잘해줘요. 왜냐하면은 저하고는 어차피
표를 별로 안 갈라먹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내 후보 간의 경쟁이 너무 격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중대선거구제는 실패한 제도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 이 나라들은 다른 방식, 그러니까 비례대표식의 중대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뭐 가령 김용민 PD께서 얼렁뚱땅 당을 하나 만든다고 치겠습니다. 예. 당 이름은 뭐 얼렁뚱땅으로 해두겠습니다. 얼렁뚱당. 네. 예. 자, 이 중대선거구제에서 얼렁뚱당이 후보를 냅니다. 김용민, 김수민 뭐 이렇게 두 사람을 후보로 낸다고 치고요. 그러면 투표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얼렁뚱당 김용민 지지하면 거기다가 찍는 거고, 얼렁뚱당에 김수민 지지하면 또 그쪽에 찍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얼렁뚱당 지지자인데 후보들을 못 고르겠다, 딱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 후보 이름에 안 찍고 후보들 이름 위에 있는 정당 이름 옆에 투표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집계를 할 때 김용민 표, 김수민 표, 그 다음에 얼렁뚱땅 정당 명의 옆에다 찍은 표, 이걸 다 합쳐서 얼렁뚱땅의 총 득표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일단 이 정당의 의석을 배분을 합니다. 이 배분 방식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 좀 얘기하기는 복잡할 것 같고, 예. 이게 참 해외에서 수학자들이 선거제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수 정당이 유리하다, 소수 정당이 유리하다, 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얼렁뚱땅에 그렇게 해서 한 석이 배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자, 후보는 김용민, 김수민 2명인데 얼렁뚱땅은 당선자가 1명이다. 이렇게 되면 김용민, 김수민 두 사람의 개인 득표를 따져서 그 중에 표가 많은 쪽부터 당선자로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후보자 이름도 투표용지에 올라가지만 일단은 정당 득표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부터 배분을 한다. 이거는 비례대표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게 비례대표식 중대선거구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뭐 권역에서 이렇게 비례대표식으로 뽑으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냐,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권역별 비례대표는 기존의 전국구 비례대표를 쪼개놓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비례대표식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뭉쳐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비례대표식 중대선거구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하고 견져볼 수 있는 선거제도인데,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전체 의석과 정당별 지지율이 연동되는 비례성이 아주 강한 제도인데, 다만 소수 정당이 의석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지역구는 또 독일의 경우에는 다 소선거구예요. 그래서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서 치고 가기는 어렵다. 독일도 보면 녹색당이 지지율 10%좀 되는데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은 지역구에서는 계속 취약해지고 보수 정당이 지역구에서 상당히 강세가 되는 그런 현상이 유발이 되는데, 그리고 또 독일식이나 현행 한국식이나 비례대표가 그 유권자가 당선자를 직접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당이 비례 순번을 결정하는 폐쇄형인 정당명부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닌데 왜 당선되느냐. 근데 방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례대표식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당 선택과 후보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점이 있어서 개방형 비례대표제의 특성,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이 비례대표식 중대선거구제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도입하는 거는 조금 주저하는 건 있어요. 가령 저는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4인 내지 8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2, 3인 선거구는 좀 여럿을 이렇게 다양하게 대표하는 그런 효력이 좀 떨어지고, 반면에 8인을 초과하면 좀 선거가 뭐 시쳇말로 도떼기 시장처럼 되는 난잡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어쨌든 뭐 4인 내지 8인 선거구를 만든다 했을 때 국회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기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만들다 보면 지역이랑 인구, 지역구에 이게 너무나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선거 비용이 좀 막대하게 들어갈 공산이 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다. 근데 어쨌든 독일식 비례대표제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식 비례대표제냐, 요 두 가지 정도로 좁혀놓고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이 제도를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해도 아주 크게 선거구가 형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령 구미시에서 경북도의원을 6명을 뽑거든요. 예. 예, 지금 소선거구제라서 6개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 건데 안타까운 게 이 구미 같은 경우 이 6군데 중에서 야당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3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가 하필이면 또 다 단독 후보,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1등만 뽑으니까 야당이 출마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구미 전체에서 6명을 뽑는 게 공정하지 않나.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도 뭐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방선거도 내년인데 이런 비례대표식 중대선거구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참. 다수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괜히 또 소수라도 캐스팅 보트를 주면은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은 거야. 다름 소수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정치가 사실은 구태 정치고 이 구태 정치를 몰아내려고 촛불이 일어난 건데, 예, 여기에 그 거대 정당 뭐 새누리당이나 이런 당은 뭐 구제불능이라면 거대 야당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전 솔직히 이런 진보적 소수 야당들이 국회에 있다면은 기존의 그 거대 야당의 개혁성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 체제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서 나뉘어져 있지만 예. 어차피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양당이든 뭐 여러 당이든 연합을 하면서 상호 간의 양보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유권자의 의사에 좀 맞는 그런 제도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거대 정당들이 선거제도의 어떤 다원주의적 개혁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생 소수 정당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당이 분열될 수 있다. 그래서 당권을 쥐고 있는 쪽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이 양당제가 사실 그 지지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해찬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뭐 저는 이제 그 당 밖의 사람이긴 하지만 지지자 입장에서는 참 서글프고 화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근데 이게 양당제 하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예, 자기 지지자는 이미 잡아놨고 부동층이나 상대 당의 어떤 지지자들을 뺏어와야 되는 그런 판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치게 돼요. 예, 지지층을 배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참 지지층을 배신하고 지지층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예, 이런 정치를 거대 양당의 정치 구도가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으로 참여하고 지지층인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좀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다당제로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참 사실은 제3지대 정당으로 국민의당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가치와 또 어떤 특정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진정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민의당이나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기성정당에서 파생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들이 출연한 것이 뭐 전혀 다양성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다시 합칠 공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또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당제라는 것은 그냥 뭐 3당제, 뭐 4당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국회에서 대변이 되고 거기에 맞게 정당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현행 소선거구제나 비례대표가 적은 이런 상황에서의 한시적으로 출연한 것 같은 이런 사당 체제는 다양성의 정치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둘째 주가 지납니다. 네. 자, 매우 추운 날이고 또 눈도 오는 날이었는데, 예,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잘 알려진 유명한 시인 김남주가 번역한 하이네의 시 몇 편 보겠습니다. 예, 김남주 하면은 자유라는 시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노래로도 불려지고 그랬죠? 사실 솔직히 참 고백하는데 노래로 먼저 알았습니다, 이 시를.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죽창가도 있죠. 예. 네. 나의 칼, 나의 피, 조군 하나다, 사상의 거처, 이런 훌륭한 시들이 있습니다. 예. 그 김남주 선생이 난민전 사건으로 구속돼서 9년 넘게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0.75평이라 그래요. 예. 0.75평의 감옥에서 시 공부를 하려고 선택한 게 번역이었다 그럽니다. 아. 은박지에다가 새기듯이 몰래 한 글자씩 그 번역을 했다 그러네요. 이 김남주의 시 세계에서 번역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는 번역을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 번역이라는 게 소설가나 시인들에게는 하나의 자신들의 창작을 위한 공부의 방법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특히 이 김남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김남주 시인이 문학평론가 연무웅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연무웅 선생이 영남대 교수 연무웅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컬럼도 아주 잘 쓰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네, 그 연무웅 선생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외국어를 통하여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외국어로 된 서적을 읽고 세계를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네, 브레이트, 아라공, 마야콥스키, 네루다. 시작품을 통해서 저는 소위 시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학의 생명은 감동에 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진실에서 온다. 진실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 계급적 관점에서 인간과 사물을 읽었을 때이다. 저는 그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에서 제 나름대로의 길을 찾게 된 것은 순전히 이들 시인들의 작품을 읽고 번역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적는데요. 이것만 봐도 김남주의 시세계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김남주의 번역 시집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에는요. 하이네, 브레이트, 아라공, 마야콥스키의 시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문을 쓴 신경림 선생 있잖아요. 우리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 신경림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집은 단순한 번역 시집이 아니다. 여기에는 김남주 문학의 발자취가 있고 그의 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그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문학평론가 연무웅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해요. 번역 원고를 들키면 빼앗길지도 모르고 도대체 펜과 종이조차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하이네를, 브레이트를, 네루다를 번역하였다. 아마 이것은 세계 번역사에 남을 참혹하게 위대한 최악의 고통 속에서만 솟아오를 수 있는 영광의 한 페이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과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김남주 번역으로 읽는 하이네 시편은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번역문학사에서 하이네는 대개경 사랑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날개 위에나 로렐라이나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랑만큼 강렬한 힘으로 혁명을 얘기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했던 시들이 하이네에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김남주는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중에 오늘 한 3편쯤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시라는 시편 하나 보겠습니다. 예. 사랑과 혁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대는 자주 볼 것이다. 화랑을 지날 때면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는 전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애의 신들은 그를 조롱하며 창과 방패를 빼앗는다. 아무리 그가 저항을 해도 꽃다발로 그를 휘감아 버린다. 나도 그처럼 부드러운 장애물에 장애를 받고 있으며 환희와 고뇌가 나 자신을 올가매게 하고 있다. 시대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때에 이렇게 하이네의 서시를 김남주는 자신의 언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과 혁명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물론 사랑과 혁명이 분리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서시에 이어지는 시가 슐레지엔의 직조공이라는 작품인데요. 슐레지엔은 독일의 한 지방 이름이죠. 이 시는 제가 오늘날의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직조공들, 그러니까 천을 짜는 그 노동자들이 여기에 하나의 어떤 천을 짜는데 그 천이 수의입니다. 수의. 이 수의가 죽을 때 입는 옷인지 예. 아니면 그 감옥에서 입는 옷도 수의라 그러잖아요. 예. 둘 다를 포함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의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배반하는 신들. 독일이 상당히 후진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예.
또 하나는 왕들과 부자들에게, 세 번째는 잘못돼 가고 있는 조국에게 바치는 수의를 짜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래처럼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건 내일 우리가 또다시 12차 촛불 집회가 열리죠. 예. 우리 촛불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종의 수의를 짜는, 하나 애도하는 그 천을 짜는 시간이 될 걸 생각하는데요. 촛불들의 문의가 짜내는 수의.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아무개나 최아무개나 우아무개나 김아무개나 이런 사람들이 입을 수의를 내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이 불빛으로 한 올 한 올 짤 텐데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슐레 지혜의 직조공 읽어보겠습니다. 침침한 눈에는 눈물도 마르고 배틀에 앉아 이빨을 간다.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의를.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첫 번째 저주는 신에게.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건만 희망도 기대도 허사가 되었다. 신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롱하고 바보 취급을 했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두 번째 저주는 왕에게. 부자들의 왕에게. 우리들의 비참을 덜어주기는커녕 마지막 한 푼마저 빼앗아 먹고 그는 우리들을 개처럼 쏘아 죽이라 했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세 번째 저주는 그릇된 조국에게. 오욕과 치욕만이 번창하고 꽃이란 꽃은 피기가 무섭게 꺾이고 부패와 타락 속에서 구더기가 살판을 만나는 곳.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북이 날고 배틀이 덜거덩거리고 우리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짠다. 낡은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의를.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예. 예. 1986, 7년 무렵 0.75평의 감방에서 이 살인마 전두환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했을 거란 생각하면은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예. 부자들만을 위한 왕 또는 대통령이겠죠. 권력. 그리고 오욕과 치욕만이 남은 이 조국.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 지식인들의 곡학아세가 참 절정이 이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하이네가 아주 혹독하게 이 룸펜을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룸펜 근성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김남주의 언어를 만나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부자를 구슬려 먹는 데는 납작한 아첨이 최고란다. 돈이란 게 아마 납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납작하게 구슬려 먹는 것이다. 신성한 황금 송아지 앞에라도 가게 되면 향로를 마음껏 흔들어 줘라. 쓰레기 속에서도 절하고 똥 속에서도 절해라. 그러나 찬양할 때는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극구 찬양해라. 금년에는 빵값이 비싸다. 하지만 최고의 아첨은 무료다. 한 푼도 들지 않는 주인의 개라도 죽혀 세워주고 배 터지게 먹어라. 이런 시입니다. 예. 아이고 참. 어떻습니까? 김남주의 언어로 들리는 이 하이네의 시가 상당히 놀랍죠. 예. 그러니까 시인의 시세계를 일부만 볼 우려가 있잖아요. 예. 하이네 하면 사랑의 시인으로만. 그런데 예. 사랑의 시인의 이면에는 혁명의 시인으로서의 열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타락한 독일을 떠나서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독일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편들. 그리고 마르크스하고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했던 하이네의 시를 많은 애청자들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로 내면화시켜서 자기 언어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네요. 참. 온 세계 어디서든 이 계급성의 문제는 항상 도사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네. 또 구조화돼 있고 네. 권력화돼 있고요. 예. 이런 와중에 또 이를 문제시하는, 정면으로 직시하는 이런 그 시인들의 이런 문학적 저항이 있고요. 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예. 그렇죠. 우리 김남주의 번역 시집이 2권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박지의 색인 사랑하고 아침 저녁을 읽기 위하여 있는데 다음 주에는 김남주의 번역으로 네루다 시편들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번역의 힘과 관련지어서 다시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네, 당첨자께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립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은 국내 최초 수학 컬러링북인데요. 단순한 색칠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 논리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6 미국 스마트북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교육적 효과도 인정받았는데요.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도서와 함께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한 안경과 선글라스도 보내드립니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네,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선물 추가됐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입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세계 3대 문학상인 맨 부코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의 아버지가 누군지 맞춰달라 이거였죠. 네, 한강 씨 아버지도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바로 한승원 씨입니다. 시티즌 제트님, 평범한 40대 정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동감합니다. 자, 그리고 흰 동백의 꿈님, 한강 씨의 오빠도 소설가라고 합니다. 가난한 전업작가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부모님이 참 대단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바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피바 퀴즈는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지분율이 몇 %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0.6%였습니다. 그 언저리에서 맞히신 분 모두를 정답자 처리했습니다. 정답 에록러브님, 네,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기문의 대선 출마는 UN 협약에 어긋납니다. 검증으로 탈탈 털어내야 합니다. 네, 쌍파리 육구님, 새누나당 모든 위원들께 보청기를 사드리고 싶네요. 국민들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요. 네, 그 보청기 아깝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풀려난 송구재용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성그룹 수장 송구재용입니다. 어제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 청사도 아니고 일반 건물에 불려가서 22시간 동안 특검놈들한테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검사놈들은 점심에 6,000원짜리 도시락을, 저녁에는 짜장면이란 시커먼 비빔국수를 시켜주었습니다. 특히 난생 처음 보는 짜장면이란 음식은 과연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됐습니다. 국내 부자 순위에서 최순실 씨에게 밀려 3위로 떨어지더니 이제 검사놈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은 제가 간신히 구속을 면했지만 언제 어떻게 검사놈들이 들이닥칠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구속당하지 않을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무리 특검이라도 검사들이 비연심하다니 삼성 장학금이 떨어진 것일까요? 어쨌거나 송구재용님께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식상한 방법이긴 하지만 송구재용님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역대 재벌 회장님들은 환자복을 입고 링게를 맞으면서 휠체어만 타면 모든 죄가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고전적인 방법이 약발이 가장 잘 받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디 구속까지 시키겠습니까? 네, 송구재용님은 웃는 상이라서 아프다고 해도 안 믿어줄 거라고요. 구치소에 구속돼도 삼성이 자랑하는 원격 진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요? 역시 초인류 기업 삼성은 기술력이 짱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현재 특검팀은 검찰청사가 아니라 일반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송구재용님께서 대치동에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의 횡포를 부려서 세입자 특검팀을 즉각 내쫓는 것입니다. 사무실도 없이 쫓겨난 특검팀은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정신이냐고요? 명도 소송 걸리면 짤없이 쪽 먹는다고요? 그딴 짓 했다가는 짜장면이 아니라 단무지도 못 얻어 먹는다고요? 재용아, 너네 일가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 생각 안 나니? 어? 단무지가 아니라 단무지 국물도 아깝다 이 새끼야. 어? 단무지 단순 무식지랄. 어? 특검 조사가 끝나고 바로 회사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아니 조사 끝나자마자 증거인멸 시작했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욕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았냐고요? 그 상대가 삼성인데 네가 한번 해봐.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서민음식 짜장면을 처음 입에 넣어봤을 송구재용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사이코포닉이 부른 중화반장. 전통의
연락에 벚꽃 지지고 지지고 벚꽃 뒤집어주고 또 지지고 또 벚꽃 한번 튕겼다가 후드로 패고 연락에 지지고 벚꽃 지지고 흔들어주고 또 지지고 또 벚꽃 두 번 튕겼다가 후드로 패고 중화반전 중화반전 연락에 지지고 벚꽃 지지고 흔들어주고 또 지지고 또 벚꽃 두 번 튕겼다가 후드로 패고 중화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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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